자, 우주론을 공부할 때는 그 동시대에 있었던 우주론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더 많이 돼요. 덜 헷갈리고 문제를 풀 때 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자, 1900년대 초에는 두 가지 우주론, 물론 더 많은 우주론이 있었겠지만 주로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을 했고, 하나는 정적 우주론, 팽창 우주론, 이름이. 여기는 정적이라고 하는 뜻은 우주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주의 모습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고, 그건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팽창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의 모습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주의 크기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크기는 똑같고, 거기에 이제 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들의 모습이 똑같이 있다. 우주는 아름다워서 변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건데,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와 같이 이제 주장을 했고, 물리학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우주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우주는 팽창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주는 점점 커져서 별들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우주의 모습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과학자가 1900년대 초에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1917년이지만 정적 우주론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 이론이고 가설이라서 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쪽 우주론이 더 맞는가, 저쪽 우주론이 현재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가,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929년도에 이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이제 허블이, 물론 이제 여러 과학자들에 대해 서로 이제 공동 작업으로 도움 많이 받았지만 이제 발표는 이제 허블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허블 법칙이라고 해서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커지고 있다. 공간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그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해서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멀어지면 별빛의 이제 흡수선, 어두운 선이 좀 붉은색으로 치우친다. 뭐 이 정도인데, 그래프 잠깐만 그려줄게. 이거는 후퇴 속도고, 이거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즉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를 알아내는데, 이걸 우리가 허블 법칙이라고 부르고, 혹시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 2015년 이전 교육과정에 많이 다루던 5, 6년 전에 많이 다루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간이 팽창한다. 우주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가설이나 아이디어, 이것이 아니라 관측을 해가지고 알아낸 사실이라서, 이것은 따라서 이건 사실이 되는 거죠. 팽창 우주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정적인 우주론, 가만히 있다,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게 돼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1931년도에 그 윌슨산 천문대에 직접 가셔서 에드윈 허블이랑 이제 대화하시면서 정적 우주론은 좀 내가 폐기해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원래 우주 상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저 우주 상수가 또 들어맞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우주론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정적 우주론은 크기가 변하지 않고 우주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고, 팽창 우주론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첨예하게 대립을 했으나 지금은 팽창 우주론 쪽에 더 맞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주를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정적 우주론은 아닌 것이 되는 거고, 팽창 우주론이 좀 더 현재 우리의 우주를 잘 설명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쓰여진 우주론들은, 1929년도 이후에 쓰여진 우주론들은 전부 다 이제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기본 가정하에 쓰여져야 되겠죠. 실제로 우주는 팽창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어떠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든 정상 우주론이든 우주의 크기는 커진다. 즉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크기가 점점 커진다. 즉 은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것이 두 우주론의 이제 공통점이에요. 우주의 크기는 다 커진다.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 발표된 것은 1948년인데 빅뱅 우주론이 먼저 발표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 우주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빅뱅 우주론을 읽고 좀 이상한 거 같다, 와장창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우주론 다시 쓸게 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 호일이 발표한 우주론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조지 가모프하고, 그 유명한 러시아 출신 미국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하고, 그리고 엘퍼하고 하먼이 썼다고는 하는데, 논문에서 하먼 이름은 빼고 오히려 베테 이름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있기는 하나, 가모프 이름만 좀 적어줄게요.
계산은 알퍼가 다 했다고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우주 그 안에 둘 다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한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주면 1929년도에 이제 에드윈 허블 미국 천체물리학자가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공간이 커져서 우주는 자꾸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알아낸 사실이 발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쓰여진 논문 전부 다 우주는 팽창한다가 기본 공통이고, 자, 빅뱅 우주론에서 질량과 밀도와 온도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정상 우주론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데 빅뱅 우주론은 모여져 있던 물질이 서로 퍼지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이 점점 팽창하면서 물질과 물질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밀도는 이렇게 촘촘한 정도인데 밀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 우주론은 물질이 이제 공간이 팽창하면서 물질이 멀어지는 건 맞지만 그 사이에 물질들이 또 생겨나고, 즉 별이 또 생겨나고, 또 이렇게 퍼졌지만 거기에 별들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서 결국은 그 촘촘한 정도, 즉 밀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즉 이것은 정적 우주론의 아인슈타인과 약간 생각이 비슷한 거죠. 약간 우주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거기는 커지긴 해야 되지만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거여서. 따라서 밀도는 변함이 없고, 이렇게 되려면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물질이 또다시 생겨나고 또다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의 온도도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이런 동일한 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보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뭔가가 생겨나기 때문에 질량은 자꾸만 증가할 거다. 그래서 질량이 자꾸 증가한다라는 이론이고, 위에는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처음에 물질이 과거로 가면 엄청나게 고온의 고압의 고밀도였을 거고, 하나의 점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갑자기 이제 대폭발이라는 현상이 생겨서 그게 왜 생겼는지에 해당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거나 철학의 문제라서, 우리 과학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와 힘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규명하거나 그걸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보다 빅뱅 이후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 안에 물질과 힘의 서로 상호작용 관계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과학이어서 그 이후부터, 빅뱅 이후부터가 과학이라고 하시면 되고, 빅뱅이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 대학 가셔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점에 있다가 대폭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물질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라든가 물질의 질량은 그냥 똑같은 거죠. 처음이랑 지금이랑. 그 다음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온도가 식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왜 단열 팽창할 때 갑자기 팽창하면 온도가 하강하는 것처럼 우주도 아마 그랬을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 밀도, 질량, 온도가 서로 다른 점이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제 써주면 여기 우주의 질량과 밀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주의 질량, 빅뱅 우주론 조금 전에 그림 봤듯이 질량은 그대로 일정이다. 그리고 우주가 커지면서 물질들 사이에 공간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해서 밀도는 점점 감소할 거고 우주의 온도도 점점 감소한다. 정상 우주론은 아니다. 질량은 자꾸만 생긴다. 왜냐하면 물질이 자꾸만 생겨나서 질량은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이니까 밀도도 일정하고, 그리고 우주 공간의 온도도 뭐하냐면 일정하다라는 거라서 지금 이게 다 다른 점이죠. 자, 밑에 그럼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에 있는 그런 원자 핵들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기원은 빅뱅 우주론에서는 빅뱅 때, 빅뱅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수분 이내에, 보통 한 3분이라고 하는데 3분 이내에 수소하고 헬륨의 핵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 핵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빅뱅 핵합성이라고 하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아니다. 빅뱅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주는 그냥 계속 커지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우주의 모습은 똑같아. 이러면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별 내부에서도 헬륨은 만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 수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별 내부에서. 이런 다양한 원소들의 기원은 뭐냐? 이건 난 모르겠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빅뱅 우주론은 빅뱅 때 핵합성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고 있어서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건 그건 알 수 없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근데 정상 우주론은 저것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아. 자,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초신성이 이제 폭발할 때도 만들어졌겠죠. 해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일부의 핵들도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원을.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좀 이상하다라면서 새로 만들어진 호일이 내가 다시 써줄게 우주론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좀 부족한 부분, 즉 다양한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기원은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정상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의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의 비가 그래서 계산을 다 했더니 뭐 알파가 계산을 거의 다 했다고 하는데 했더니 3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MB가 있을 것이다도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썼고요. 오른쪽에 정상 우주론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러시아 출신 미국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하고, 그리고 이제 엘퍼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이제 학위 논문 쓸 때 이제 이거 우주론을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원래 도와준 사람이 더 있었다고 해요. 하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논문에서 이분의 이름은 빠지고 대신 베테, 가모프 친구였다고 하는데 베테가 좀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가모프 이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에 이거는 영국의 호일, 물리학자 호일이 쓴 거죠. 자, 지금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일단 이거 크기는 서로 두 우주론에 해당하는 공통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두 우주론의 다른 점이다. 질량, 밀도, 온도 다르고 여기 원소들의 기원 다 다르고 3대1과 CMB를 얘기하는 것은 빅뱅 우주론에서 3대1과 CMB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두 우주론 중에 누구가 더 현재 우주를 잘 설명하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현재 우주를 더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당시에 1948년 즉 1950년대에는 증거가 없어서 두 우주론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두 우주론 중에 어떤 우주론이 더 맞는가, 즉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 우주론에서 예측하고 예견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현상들이 실제 자연현상에서 관측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측정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우주론이 현재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겠구나.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은 관측이 되고 있는 지금 사실이라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게 1번. 두 번째,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예측만 했죠. 3대 1이야 예측만 하고 CMB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이 CMB가 우주 전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지금 실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1964년에 원래 1963년에 이제 관측을 했고 1965년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중간인 1964년으로 할 건데, 그래서 CMB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3대 1일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이제 조지 가모프 빅뱅 우주론에서 CMB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관측이 아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증거 두 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무조건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다. 두 번째는 우주에는 실질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 CMB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꼭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로 자연현상에서 우주에서 우리가 관측이 되고 있어서 빅뱅 우주론이 현재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우주론이 아닐까 해서 그 많은 우주론 중에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다양한 원소들, 수소, 헬륨 말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한 기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아이러니하게도 정상 우주론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고 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부족한 부분은 정상 우주론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우주론은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주로 내신 문제나 서술 문제 많이 나오는 걸 제가 좀 7가지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푸는 건지 연습을 좀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서술 문제가 빅뱅 우주론 두 가지에 대해서 써라. 이게 정말 많이 나오죠. 이제 어떻게 적어주면 되느냐. 1번. 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의 비. 질량이라는 말은 꼭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도 있어서. 질량의 비가 얼마냐면 3대 1이다. 이게 왜 3대 1인지는 이제 또 그 다음 편에 제가 또 증명을 할 거니까. 두 번째, 이제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CMB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CMB 써도 된다 그러면 CMB를 쓰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한국말로 6글자 써주셔야 돼. C가 누구냐면 이게 코스믹, 그래서 이게 우주에 또는 우주라는 뜻이고, M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가 뭐냐면
그 인공위성이랑 통신하는 모든 전자계파를 마이크로파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 LTE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 사용하잖아요. 그 와이파이 같은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전파가 마이크로파고 또 음식물 데피는 그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전자계파도 마이크로파고 또 레이더 같은 거 쏘죠. 하늘에 비행물체 뭐 감지하고 할 때 그것도 전부 다 레이더도 전부 다 마이크로파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주 공간에 너희들 왜 집이나 카페나 뭐 학교에 이렇게 와이파이 꽉 차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제 공유기 있는 데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좀 강하게 잡히는 데도 있고 좀 약하게 잡히는 데도 있는 것처럼 우주에 마이크로파가 좀 강하게 검출되는 데도 있고 약하게 검출되는 부분도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주 공간에 그냥 다 남아있는 초기 우주의 빛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전부 다 있는 거라서 이거를 백그라운드 해서 이거를 배경이라고 하고 이게 전자계파가 복사 에너지거든요. 전도대류 복사할 때. 그래서 원래 여기 괄호하고 라디에이션 R이 있는데 원래 R은 잘 얘기하지 않고 보통 CMB하고 얘기하니까 해서 이거를 복사. 원래 영어로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국말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하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그럼 너무 기니까 마이크로파는 생략하고 6글자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6글자 적든지 아니면 CMB라고 적든지 빅뱅에서 예측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적어주면 3대1이 관측이 됐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분석해서 알아내느냐면 스펙트럼 분석해서 알아낸 것이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전자계파여서 전자계파는 전파 망원경 눈으로 보는 망원경 말고 전파를 잡는 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측해가지고 이제 알아낼 수 있고 전파 망원경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인공위성 띄워서 우주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우주에 설치하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에서 자, 요런 것이 나오면 공통점은 이제 저 첫 번째 있는 거죠. 우주는 커진다 이거죠. 해서 우주의 크기가 우주는 팽창한다. 두 우주론 전부 다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 왜냐하면 1948년, 그러니까 1950으로 그냥 외우세요. 1950년에 뭐 쓰여진 그 당시 우주론이라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주면 1929년도에 이미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해서 허블이 알아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여진 대부분의 우주론들은 다 팽창한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하에 그럼 어떻게 팽창할 거고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른 점은 엄청나게 뭐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점이죠.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커지면서 우주의 온도도 감소하고 밀도도 점점점 감소하고 질량은 똑같다. 그래서 질량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지금이나 똑같지만 정상 우주론은 이제 온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야 우주 공간에 별이 또 생기고 별이 또 생기고 밀도도 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건 우주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 아인슈타인과 약간 비슷한. 질량이라고 하는 건 자꾸만 생겨나니까 물질이 자꾸 생겨나니까 질량은 증가한다. 이게 다른 점이고. 자, 이제 정적 우주론.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1917년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우주는 가만히 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그대로 있다. 우주의 모습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변할 리가 없다. 가만히 있다. 밀도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정상 우주론은 이제 호일이 얘기한 거죠. 1948년도에 호일이 얘기하고 이거는 조지 가모프가 얘기한 우주론이고. 자, 우주의 크기는 커진다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이에 1929년도에 이제 호일이 알아냈기 때문에 우주는 커진다니까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커진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은하하고 은하 사이 공간이 팽창하면서 정상 우주론은 팽창하는 와중에 그 공간에 빈 공간에 물질이 또 생겨나고 물질이 또 생겨나서 그래서 우주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빅뱅 우주론은 아니죠. 우주의 모습은 변하죠. 우주의 모습이 변해서 점점점 밀도가 감소한다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우주의 밀도가 어떠냐 그러면 정상 우주론은 그대로죠. 일정한 거죠. 여기도 일정이라고 적어줄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죠. 자꾸만 생기고 자꾸만 생겨서 아니다. 우주의 모습은 변한다. 밀도가 작아지고 우주 공간이 자꾸 벌어져서 빈 공간이 자꾸 생긴다. 자, 그 다음 정리를 해주면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앞글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모습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밀도도 뭐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다른 점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이전에 쓰여진 거여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지만 1929년도 이후에 쓰여진 것들은 이거 48년에 쓰여진 것들은 우주는 커진다 그래서 얘는 커진다. 이게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좀 차이점이다.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잘 아실 것 같고. 자, 이제 밑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CMB냐. 이렇게 나오면 또 이응 친다고요. 이제 왜냐하면 막 스펙트럼도 배우고 CMB도 배우고 막 이러니까 헷갈려서 절대로 아니야.
자, 스펙트럼 분석해서 CMB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은 빛을 보는 거죠. 그 무지개 같은 빛 사이에 어두운 선이 있는데 그 어두운 선을 보고 선의 위치나 개수나 이런 흡수선의 세기를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있죠.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하고 양이 어떤가 알 수 있어요. 종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흡수선의 위치 있죠. 위치와 개수를 가지고 알 수 있고 양이라고 하는 건 흡수선의 세기를 갖고 알 수 있어서 스펙트럼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고 자, CM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파 망원경을 알아낸 건데 그걸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 초기 우주 물질의 초기에 이 CMB가 초기 우주에 생긴 거라서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또는 빅뱅 이후에 38만 년 때 이제 우주 온도가 3000K로 식으면서 이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전에는 빛들이 전자랑 막 충돌해서 직진하지 못하다가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직진 가능하게 돼서 퍼져나간 빛이 우리가 CMB라고 하는데 따라서 CMB를 관측한다,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 우주의 빛을 보는 것이고 그 얘기는 초기 우주에 물질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왜냐하면 초기 우주에 물질이 많이 있었던 데에서 빛이 많이 직진하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CMB가 좀 강하게 잡히는 지점은 예전에 138억 년 전에 초기에 그 부분에 물질들이 좀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초기 우주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CMB를 보니까 아주 그냥 균일한 것이 아니라 10만 분의 1의 미세한 불균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불균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밀도가 좀 큰 쪽이 있겠죠. 작은 쪽도 있고 불균일이니까 밀도가 큰 쪽에서 이제 물질이 보이고 별이 되었다. 현재 지금 우주에 별이 있으니까 따라 일단 CMB를 관측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초기 우주 물질이 분포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알아낸 사실은 초기에 이제 우주 공간에 있었던 물질 자체가 완벽하게 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불균일을 가지고 있었고 즉 밀도가 좀 큰 쪽이 있었고 좀 작은 쪽이 있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쪽은 중력으로 물질이 모여서 현재 별이 되어서 우주 공간에 별과 은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원소의 종류하고 양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했는데 무엇을 분석하면 알 수 있냐면 스펙트럼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스펙트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같은 원소라면 하고 적으시면 돼요. 이거 서술 문제 답 적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같은 종류 원소면 특정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그것만 방출하거든요. 아무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또 흡수한 그 특정 에너지를 또 방출할 수 있어서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흡수한 에너지하고 그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방출선하고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방출선하고 즉 이게 뭐냐면 흡수선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이 서로 일치하죠. 그래서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흡수선은 우리가 무엇을 분석하느냐 그럼 별빛의 흡수선이거든요. 그걸 분석하고 방출선은 기체 방정관에서 그 가열된 원소들이 내보내는 빛 있죠. 그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그거를 서로 분석하면 되는데 비교해서 같은 종류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서로 비교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흡수선의 세기를 보고 이제 양도 알아낼 수 있어서 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적어주시면 되고 스펙트럼은 또 스펙트럼 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중요한 건 같은 종류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이 서로 똑같이 일치할 거기 때문에 별빛에서 오는 그 어두운 선들 있죠. 그거랑 지구에서 실험한 기체 방정관에 그 방출된 불연속적인 그런 밝은 선들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시켜서 일치하는 것이 있나 보고 일치하면 이 원소가 그 우주에 있는 그 저온의 가스였구나 라고 알아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자, 이제 밑에 CMB가 왜 생겼냐라고 이제 생성된 이유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그때 생겼냐 생성된 이유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자, CMB라고 하는 건 우주 배경 복사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러면 초기 우주에 그 빛들이 부연 설명 좀 해주면 빛들이 막 가다가 여기에 전자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빛이 직진을 못했다고 해요. 초기 우주에는 38만 년 이전에는 이제 원자가 아니고 원자 핵과 전자가 같이 막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이제 운동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38만 년이 되면서
38만 년이 되면서 그 이후에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3000K 정도로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약 한 2700도C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우주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좀 감소하죠. 전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이제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서로 잡아당기지만 전자가 워낙 가벼우니까 끌려올 건데 전자의 속력이 너무 빠르면 원자 핵이 잡아당겨도 전자는 도망가서 중성 원자를 형성하지는 못하다가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온도가 식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원자 핵이 잡아당기면 전자가 이제 원자에게 잡혀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때가 이제 38만 년 빅뱅 이후에 우주 온도 3000K 정도다라고 이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전부 다 저 빅뱅 우주론에 써 있는 수학 계산이에요. 그래서 중성 원자를 형성을 한다면 그 전까지는 막 부딪히던 빛이 전자에 전자가 이제 원자를 형성하면 이제 입자들이 이제 우주 공간에 이제 다 원자가 돼버리니까 전자들이 그러면서 더 이상 빛이 전자랑 충돌하지 않고 무엇할 수 있게 되었냐면 직진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했고 정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느냐면 답을 적을 때에는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중성 원자가 형성 또는 생성되면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빛이 더 이상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직진 가능하게 되었다. 또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퍼져나간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그 당시에 직진 가능하게 된 빛은 그 당시 온도가 지금 3000K여서 3000K짜리 매우 뜨거운 빛이었고 파장이 매우 짧은 뜨겁다는 건 빛으로 얘기할 땐 파장이 짧은 건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들도 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가 관측할 때 우리 은하로부터 지금 우주가 계속 다 팽창하고 있으니까 우주는 팽창하면은 이제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서 지금 현재 관찰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공간에서 이제 빛이 지구에 도착을 하면서 적색 편의가 엄청나게 많이 돼서 파장은 매우 길어져가지고 1mm 정도의 파장이고 이것은 이제 3K 정도의 물체가 내보내는 그런 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존재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조지 가모프의 원래 예측은 이제 5K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했고 현재 관측되는 거는 5K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 3K 정도로 관측이 되는 건데 따라서 정답은 무엇만 적으면 되느냐 이건 다 설명드리고요. 딱 요거 뭐 3줄만 적으시면 돼요.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빛이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직진 또는 퍼져나가게 된 빛이 우리가 CMB라고 부른다. 그럼 너는 그전에는 왜 빛이 직진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그전에는 빛이 이제 전자하고 충돌하느라고 직진 가능하지 못하다가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CMB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38만 년 이전의 우주와 38만 년 이후의 우주를 이전의 우주는 빛이 충돌해서 직진하지 못한다. 우리 왜 낮에도 이제 안개가 껴있으면 빛이 물방울과 부딪혀서 직진하지 못해서 안개 끼면 앞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38만 년 이후는 빛이 직진 가능하게 되면서 투명해졌다. 뭐 투명한 우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 투명한 우주가 됐느냐에 해당하는 답이 중성 원자 형성, 빛이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직진 가능하게 되었다. 그 당시엔 3000이지만 지금은 3K로 왜 이렇게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또는 파장이 길어진 채로 관측이 되느냐?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CMB도 이제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 편의가 돼서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이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 CMB의 의미가 뭐냐 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CMB 하고 CMB 관측된 그 최초로 관측한 사람도 노벨상 받았고 그리고 인공위성 쏘아 올려서 미세한 불균형을 관측한 코비 위성 팀도 또 노벨상을 또 받았으니까 의미가 뭐냐 그러면 CMB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생성된 빛이 아니라 초기 우주죠. 138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38억 년 전에 생성된 즉 빅뱅 이후에 38만 년대에 생성된 즉 빅뱅 이후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이제 직진 가능하게 돼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 이런 거니까 CMB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138억 년 전에 초기 우주의 빛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 138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138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물질이 많이 있는 곳 쪽에 그러니까 초기 우주 자체의 물질 분포가 초기 우주 물질의 분포가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하다. 이거 보통 1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 불균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많이 있었던 쪽에서 CMB가 뭐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해서 현재 우주 공간에 CMB가 강하게 잡히는 부분, 즉 온도가 살짝 높게 잡히는 부분은 초기 우주에도 물질의 분포가 좀 컸다. 밀도가 좀 크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밀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밀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밀도가 큰 쪽이 있고 밀도가 작은 쪽에 있을 건데, 밀도가 작은 쪽은 우주 공간이 퍼지고 그럼 물질이 좀 모이겠죠, 중력으로. 근데 중력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우주 공간 팽창 효과가 훨씬 더 커서 물질들이 멀어져서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겠지만, 밀도가 좀 큰 쪽은 중력으로 모이는 효과가 좀 더 커서, 물론 우주 공간이 팽창하지만 물질들이 중력으로 모이는 효과가 더 크고 중력으로 모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면, 그 한 곳으로 물질이 모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될 수 있었다? 별이 생성될 수 있었다. 현재 지금 우주에 별도 있고 은하도 있으니까, 현재 지금 우주는 공간이 팽창도 하지만 어딘가는 모여서 별도 되고 은하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므로, 현재 우주에 별과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주에 밀도의 차이가 있었고 밀도가 좀 큰 쪽으로 중력이 더 작용해서 공간이 팽창하더라도 그쪽은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CMB를 관측하고 분석했더니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CMB 자체가 미세하게 불균일하게 현재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그것은 초기 우주 물질 자체가 원래부터 미세하게 불균일했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밀도가 큰 쪽으로는 물질이 모여서 현재 우주에 별과 은하가 된 걸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어서 CMB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씩 공부하지 마시고 동시대의 우주론은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주의 크기, 우주의 모습, 우주의 밀도, 온도, 질량, 그리고 원소의 기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7가지 서술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